잠시 후 여러분은 석기 시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일본의 역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전 세계의 역사를 보면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를 거치며 국가가 탄생하였고 그 역사는 오늘날까지 이어집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구석기 시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구석기 시대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당시 지구는 빙하기였기 때문에 해수면이 낮았고 일본 열도는 유라시아 대륙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일본은 인류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약 1만 년 전, 일본의 독자적인 신석기 문화인 조몬 문화가 생겨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전 세계적으로 거대 빙하들이 녹기 시작해 해수면이 상승하였고 육지가 바다가 되면서 비로소 일본은 섬나라가 됩니다. 이 시기에는 녹두와 표주박을 재배했지만 본격적인 농경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로 바닷가나 샘물을 얻기 쉬운 곳에 움집을 짓고 살면서 어패류를 주식으로 삼고 사슴이나 멧돼지를 사냥하거나 도토리, 밤, 호두를 채집해 먹거리로 삼았습니다. 일본의 간토 지방에서 출토된 조몬토기와 화살촉, 그물추, 낚싯바늘 등을 통해 우리는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의 조상은 누구일까요? 먼저 대륙에서 건너온 몽골계, 중국계 인종이 있고 시베리아에서 건너온 아이누족, 그리고 남쪽 폴리네시아에서 온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뜻으로 도레인 또는 도웨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들어온 도레인들은 BC 3세기경부터 일본 열도 전역, 특히 규슈 지역의 촌락을 형성하였고 이때 대륙과 한반도에서 벼농사 기술과 청동기, 철기 등이 전파되었는데 이 시기의 문화를 야요이 문화라고 합니다. 야요이는 목재도구와 간석기를 사용해 논을 경작하다 점차 쇠를 덧댄 농기구를 사용합니다. 청동기로는 주로 제기와 장신구를 제작했고 철기는 생산도구와 무기 등으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한반도에 있던 변한의 철을 수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일본 열도에는 계급이 분화하고 왕이 생겨 100여 개의 작은 국가들이 만들어집니다. 이 나라들 중 하나인 노국의 왕은 후한의 광무제에게 공물을 바치고 황금으로 만든 도장인 금인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만들어진 국가들을 모두 외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나라들 사이에 격렬한 전쟁이 벌어져 3세기 중엽에는 약 30여 개로 통합되었는데 이 나라들은 가장 세력이 강했던 히미코 여왕의 야마타이국을 맹주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야마타이국의 히미코 여왕은 제사장적 성격을 지닌 지배자로서 종교적 권위에 의해 나라를 다스렸고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의 아들인 조비가 세운 위나라의 조공을 바쳐 친위 외왕이라는 직위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고대 국가들의 연합은 4세기 초까지 이어지다 이후 야마토 정권에 의해 처음으로 강력한 통일 국가가 세워집니다. 야마토는 지금의 나라현인 야마토 지역에서 대형 고분이 집중적으로 출토되어 붙여진 이름입니다. 야마토 정권은 국내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중국의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으며 백제, 신라와 사절을 주고받으며 문물을 수용합니다. 야마토 정권이 등장했을 무렵 한반도는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 장수왕 등 강력한 왕권을 가진 지도자가 등장하며 오랜 전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란을 피해 고구려, 백제, 신라인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하기 시작하는데 특히 이 시기의 백제는 야마토 정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야마토 정권에서 권력을 장악했던 소가씨를 백제 계통의 귀족으로 보는 설도 있습니다. 일본의 불교를 중흥시킨 인물인 쇼토쿠 태자는 소가씨와 연합해 백제의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그가 집권한 시기의 문화를 당시의 수도 아스카에서 따와 아스카 문화라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영동과 영서 지방으로 나뉘듯 일본은 관동과 관서 지방으로 나뉘는데 야마토 정권은 점차 세력을 확대해 5세기 후반에는
규슈 북부에서 관서 지방에 이르는 각지의 호족들을 복속시킵니다. 야마토 정권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뿐 아니라 중국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7세기 이후에는 유학생과 승려를 중국의 수나라나 당나라로 보내 선진 문물을 들여오는데 우리는 이를 견수사, 견당사라고 부릅니다. 세월이 흘러 7세기에는 당나라 율령 체제의 영향을 받아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는 다이카 개신을 단행합니다. 다이카는 당시 왕의 연호이며 개신이란 개혁 정치를 뜻합니다. 다이카 개신은 당의 정치와 문화를 배운 유학생들이 소가시의 세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집권과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정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로 인해 호족 세력을 누르고 관료제를 도입하였으며 지방관을 파견해 국왕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시킵니다. 15년이 흘러 660년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하자 663년 일본은 백제 부흥군을 지원하기 위해 약 4만 명의 군대를 파견합니다. 하지만 금강 입구인 백강에서 크게 패하고 맙니다. 그럼에도 일본 왕실은 왕권을 더욱 강화시켰고 7세기 말부터 나라 이름을 일본으로 바꾸고 왕을 천황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후 8세기 초 일본은 나라 지방의 헤이조쿄에 당나라의 장안성을 본뜬 도시를 건설하고 수도를 옮기는데 이때부터를 나라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기에는 전국을 군으로 나누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은 농민들에게 관료제를 통해 조세를 수취하는 율령 국가가 확립됩니다. 반면에 나라 시대 이전의 역사를 고분 시대라 하는데 이는 당시 만들어진 고분이 대거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와 달리 왕조 교체가 이뤄지지 않고 현재까지 야마토 정권의 왕실이 이어져 오기 때문에 수도를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합니다. 나라 시대에는 견당사, 견신라사가 파견되었고 일본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큰 규모의 사찰 중 하나인 도다이사가 건립됩니다. 또한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고 국가의식이 높아지면서 고대 역사와 신화를 뒤섞어 정리한 고사기와 일본 서기, 그리고 일본의 고전 시가를 엮은 만엽집이 편찬됩니다. 8세기 말 천황은 불교 세력의 정치 개입을 차단하고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수도를 헤이안쿄로 옮기는데 이후 약 400년간을 헤이안 시대라 부릅니다. 이러한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에는 수도를 중심으로 귀족 문화가 발달합니다. 이때부터 일본에서는 독자적인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894년 견당사가 폐지되면서 대륙의 문화를 일본의 풍토와 생활 감각에 맞게 소화하려는 국풍 문화가 생겨나고 한자를 간략하게 고쳐서 만든 가나 문자가 만들어지며 주택, 관복 등에서 일본적인 특색이 나타나게 된 것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헤이안 시대에는 조정에 대한 귀족들의 정치 개입이 심화되고 귀족들이 차지하는 토지인 장원이 확대됩니다. 귀족들은 자신의 장원을 지키기 위해 무사, 즉 사무라이를 고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점차 사무라이의 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일본에서는 헤이안 시대 중엽, 지방의 치안이 약해지자 호족들이 장원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장하고 사무라이, 즉 무사가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며 이들은 서로 연합하거나 항쟁을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거대한 무사단으로 발전합니다. 바로 이들이 헤이안 시대 말기가 되면서 일본 권력의 향방을 결정짓는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이 시기에 일본의 중심은 관서 지방이었습니다. 지금의 관동 지방, 현재 도쿄 등이 위치한 일본의 동부 지역은 불모지였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오랑캐로 인식했고 관동 지방의 영주들은 오랑캐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사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다 관동 지방의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귀족 세력을 제압하고 일본 최초의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 막부를 탄생시킵니다. 막부는 한자로 장군의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즉, 쇼군이 머무르며 작전을 지휘하는 천막이라는 의미로 막부 정권이란 곧 무사가 지배하는 정부를 뜻합니다. 쇼군은 무사의 토지 지배권을 보장하고 치안 유지와 장원 관리를 자신의 지휘 아래 있는 무사에게 맡겨 지배 체제를 공고히 했습니다.
가마쿠라 막부가 등장했지만 천황의 왕위 계승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권은 막부가 잡았지만 군주는 천황이었던 것이었죠. 그 후 천황은 점차 의례를 담당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어갔고, 쇼군을 수장으로 하는 막부가 정치의 실권을 행사하는 일본 특유의 봉건제 사회가 형성됩니다. 견당사 폐지 이후 일본은 중국과의 정식 국교는 맺지 않았지만 민간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송나라의 동전이 대량으로 유입되어 화폐 경제를 발달시켰고, 성리학과 불교의 한 종파인 선종이 도입되는 등 문화적으로도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이모작이 보급되었고, 수공업과 상업도 발달하여 전국 각지에 정기적으로 시장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마쿠라 막부가 집권하던 13세기 후반, 원과 고려의 연합군이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침공합니다. 일본은 마침 불어온 엄청난 태풍으로 인해 연합군을 물리치지만 이후 가마쿠라 막부는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고다이고 천황은 혼란 상황을 이용해 아시카가 다카우지와 손을 잡고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립니다. 이후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새로운 천황을 세우고 교토에서 무로마치 막부를 수립하자 고다이고 천황은 남쪽으로 피신합니다. 이에 한동안 두 명의 천황이 공존하는 남북조의 분열기가 이어지지만 1392년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스가 남북조를 통일하고 전국적인 지배권을 확립합니다. 남북조가 통일되니 무사들은 충성할 영주를 잃게 되었고, 생계를 위해 한반도와 중국 대륙의 해안가나 내륙 지역을 약탈하고 밀무역을 행하는 해적이 됩니다. 해적은 명나라와 일본이 감합무역을 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줄어들지만 감합무역이 끝나자 다시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감합무역은 명나라와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 사이에서 행해진 무역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감합이란 무역의 자세한 내용이 적힌 표차를 의미합니다. 감합은 각 나라마다 배부량이 정해져 있었고, 감합을 미리 발급하여 확인된 상인들만 무역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상인이나 해적들의 조공 사칭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는 해적을 단속하고 조공 무역인 감합 무역을 통해 명과 교류함으로써 경제적인 안정을 이룩해 서민들의 생활과 문화가 발달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수리시설이 정비되어 이모작이 전국으로 퍼졌고, 상업이 급속도로 발달해 화폐가 유통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전통 문화를 대표하는 다도와 꽃꽂이의 기초가 다져집니다. 하지만 명예 책봉을 받는 것에 대한 일본 지배층의 비판 때문에 책봉 관계는 얼마 못 가 중단되었고, 명과의 무역을 원하던 일본인들은 해적이 되어 명나라와 조선 등의 해안에 다시 출몰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중앙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무로마치 막부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해적을 막을 만한 힘이 없었던 것이죠. 쇼군은 더 이상 예전의 쇼군이 아니었습니다. 천황과 함께 허수아비 존재로 전락해버렸던 것이죠. 그러자 15세기 중반 이후 각지의 유력한 다이묘들이 패권을 노리며 항쟁을 벌이는 센고쿠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러한 분열을 마감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포르투갈로부터 전해진 조총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는 조총을 이용한 전술을 활용해 통일의 기초를 닦았고,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센고쿠 시대의 혼란을 마감하고 전국을 통일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적인 토지 조사를 시행하고 도량형을 통일합니다. 또한 농민의 무기를 거두어들이고 신분의 이동을 금지시켜 센고쿠 시대를 거치며 심화되었던 하극상의 풍조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전국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무역의 확대와 군사력의 배출, 영토 확장 등을 위해 적극적인 대외 진출을 꾀합니다. 이에 조선의 명침략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를 빌미로 16만여 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하는데 이를 임진왜란이라 부릅니다. 전쟁 초기의 일본군은 오랜 내전을 통해 얻은 풍부한 전투 경험과 조총의 위력을 앞세워 연이어 승리를 거둡니다. 하지만 조선의 선조가 의주로 피신하며 명나라의 원군을 요청하는 사이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고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수군이 활약함으로써 전쟁의 양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베이징의 울타리인 요동이 위협받을 것을 염려한 명나라가 참전하면서 전쟁은 동아시아 3국의 국제전으로 확대됩니다. 조명연합군은 평양성을 탈환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합니다. 하지만 명군이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해 한성 탈환에 실패하자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명과 일본 사이에 강화 협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일본의 과도한 요구로 협상은 결렬되었고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를 정유재란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얼마 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면서 일본군은 철수하였고 이로써 7년에 걸친 전쟁은 끝이 납니다. 조선과의 전쟁이 끝나자 일본에서는 1600년 도요토미 가문을 지지하는 서군과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지지하는 동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를 세키가하라 전투라 부릅니다. 약 12만 명의 서군과 9만 명의 동군이 참전한 이 전투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병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승리해 쇼군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배하던 지금의 도쿄 지방인 에도에 막부를 세웁니다. 전국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예전부터 자신을 지지했던 세력을 에도 주위의 영주로 삼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지지하다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자신을 지지한 세력은 에도에서 먼 지역의 영주로 삼습니다. 사스마와 조슈가 대표적인 곳이었는데 이곳은 훗날 에도 막부 타도에 앞장서는 지역이 됩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 쇼군은 중앙과 직할지를 지배하고 지방의 다이묘들은 번이라 불리는 영지의 지배권을 인정받는데 이러한 체제를 막번 체제라 부릅니다. 막부는 엄격한 법규와 산킨코타이 제도를 통해 다이묘를 강력하게 통제하는 한편 천황을 정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산킨코타이 제도란 다이묘의 가족은 에도의 인질로 머무르고 다이묘는 1년마다 자신의 영지와 수도인 에도에서 번갈아가며 생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산킨코타이의 행렬이 수백 명에 이르렀기 때문에 다이묘들은 재정이 악화되어 점차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래서 막번 체제는 봉건 체제임과 동시에 막부가 강한 권력을 갖는 중앙 집권적 봉건 체제라 말합니다. 에도 시대의 무사들은 병농 분리를 통해 다이묘의 성에 있는 조카마치라 부르는 곳에 거주하였고 존인이라 불리는 상인과 수공업자들은 무사의 군사 및 일상생활의 수요를 충족시켰습니다. 병농 분리란 전국적인 토지 조사와 무기 몰수 등의 정책을 통해 무사와 농민, 존인의 신분을 고정한 정책입니다. 그뿐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 역시 분리하였고 이들 사이의 직업과 신분 이동도 금지시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16세기경부터는 포르투갈 등의 서양 상인이 동아시아에 진출하면서 일본인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집니다. 에도 막부는 교역의 공신력을 높이고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상인들에게 무역 허가증인 슈인장을 주어 무역을 진흥시킵니다. 이를 가리켜 슈인장 무역이라 부르는데 그 결과 동남아시아 각지에 일본인 마을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후 에도 막부는 통치 이념에 어긋나는 사상인 크리스트교를 금지했고 사무역을 통제하는 쇄국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럽인들은 일본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네덜란드인들은 나가사키 앞바다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인 데지마에서 무역을 계속할 수 있었는데 이를 통해 배운 서양의 의학, 천문학, 조선술과 같은 학문을 난학이라 합니다. 이러한 에도 시대에는 개간 사업으로 경지가 확대되고 농기구와 시비법 등이 개량되어 농업이 발달합니다. 그 결과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고 각지에서 상품 작물이 재배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막번 체제의 정비와 함께 전국의 도로망이 정비되면서 상공업이 발전하였고 그에 따라 각지의 도시가 발달하자 존인들은 동업조합을 조직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시작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력을 갖춘 대도시에 존인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은 가부키, 우키요에 등 특유의 존인 문화를 발전시키는 주역이 됩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는 체제 유지를 위해 상하의 신분 질서와 예절을 숭상하는 성리학을 중시하였지만 양명학도 점차 성행하였습니다. 18세기 후반에는 고대 일본의 정신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는 국학운동이 펼쳐지는데 국학자들 가운데
천황의 존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후에 막부를 타도하고 천황 중심의 사회를 지향하는 존왕양이 운동에 커다란 영향을 끼칩니다. 하지만 1853년 6월 평화롭게 문화를 발전시키던 일본에 네 척의 검은 군함이 들이닥치면서 일본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에도 막부 시대에 동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했던 나라는 오늘날의 중국, 당시의 청나라였습니다. 하지만 1840년 벌어진 아편 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게 패배하자 막부 지도자들은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1853년 6월 네 척의 검은 군함이 일본에 들이닥칩니다.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와의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용했을 뿐 다른 서양 국가의 통상 요구는 거부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을 찾아온 군함의 정체는 바로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국 군함이었습니다. 1840년대 멕시코 전쟁에 참전했던 페리 제독은 일본을 목표로 세우고 포함 외교를 벌이며 개항을 요구합니다. 포함 외교란 강대국이 약소국에 군함을 끌고 와 대포 등을 들이밀며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약을 맺는 서구 열강들의 외교 방식을 말합니다. 1853년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의 막부를 세운 지 250년이 되는 해였는데 당시 에도 시대는 이미 세기말 현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에도 막부의 재정은 매우 궁핍했고 사무라이는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또한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흉작이 이어지며 민생은 파탄이 납니다. 이러한 위기에 막부는 수차례 개혁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부는 미국이 들이대는 강력한 군사력 앞에 쇄국을 고집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에도 막부는 이듬해인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미일 화친 조약으로 미국은 일본으로부터 최혜국 대우를 받고 시모다와 하코다테의 입항을 허가받습니다. 최혜국 대우란 최고의 혜택을 받는 국가라는 뜻인데 다른 나라가 받는 가장 유리한 대우를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이 조약은 만족할 만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시장을 잠식하려면 관세 자주권을 빼앗아야 자유롭게 수입과 수출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또한 그들은 일본에서 미국 법에 따라 재판할 수 있는 영사 재판권 역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4년 후인 1858년 미일 수호 통상조약을 맺으며 관세 자주권과 영사 재판권을 얻어냈고 요코하마, 나가사키, 니가타, 고베 등의 항구를 개항시킵니다. 이 사건으로 막부 체제는 심각한 위기를 맞습니다. 굴욕적인 대외 정책에 반발한 세력들이 많았던 것이었죠. 결국 외국 상품의 수입과 금, 은의 유출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자 생활이 어려워진 하급 무사를 중심으로 외세 배척 운동인 양이 운동이 일어납니다. 반막부 세력은 이러한 움직임을 막부 타도에 이용하는데 1868년 사스마번과 조슈번이 주도해 막부를 폐지하고 메이지 천황 중심의 새로운 정권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시작된 서양식 자본주의 형성 과정을 메이지 유신이라 부릅니다. 메이지 정부는 부국강병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서양 문물을 수용하는 문명개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에도를 도쿄로 개명해 수도로 삼고 다이묘가 통치하던 번들을 통폐 앞에 현을 설치한 후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를 파견하는 폐번 치현을 단행합니다. 또한 서양식 교육제도와 의무교육을 도입하고 미국과 유럽의 사절단을 파견해 근대 문물을 수용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이와쿠라 사절단이라 하는데 핵심 관리의 절반에 달하는 인원을 2년간 파견했다고 합니다. 또한 신분제를 폐지하고 징병제를 시행해 근대적 군대를 육성하고 중앙정부가 일괄적으로 토지세를 징수하는 납세 제도를 확립해 재정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처럼 메이지 정부는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 철도 부설과 은행 설립, 상공업 육성 등에 힘을 기울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19세기 말 일본은 근대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진입합니다. 한편 근대적 제도들을 시행하면서 서양식 입헌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자유민권운동이 전개됩니다.
정부는 일본 제국 헌법을 제정해 입헌제에 기반을 둔 국가의 모습을 갖추지만 자유민권운동을 탄압하고 천황에게 정치 권한과 군 통수권을 주며 절대 권력을 부여합니다. 메이지 정부는 전통적인 신도를 국교로 삼아 천황에 대한 충성과 배타적 민족주의를 강요하면서 동아시아 침략에 나섭니다. 이는 근대화 정책이 낳은 모순과 불만을 해소하고 자본주의를 발전시켜 해외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강력해진 일본은 예전 임진왜란 때 그랬던 것처럼 동아시아를 정복하겠다는 야욕을 품기 시작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개혁에 대한 반발이 많았습니다. 농민들에게 새로운 병역제도와 교육제도는 큰 부담이 되었고 무사들도 징병제로 인해 특권을 상실하자 각지에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내의 불만을 해외로 돌리고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 진출을 시도합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때 그랬던 것처럼 조선을 정벌해야 한다는 정한론이 제기됩니다. 대외 팽창을 마음먹은 일본은 아이누족이 살던 홋카이도를 정벌한 후 러시아와의 조약으로 쿠릴 열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미국에 당했던 것처럼 운요호 사건을 통해 1876년 조선과 강화도 조약을 맺습니다. 또한 류큐 왕국을 합병해 오키나와현으로 만들고 타이완을 침공하는 등 본격적으로 동아시아를 손에 넣으려는 야욕을 내비치기 시작합니다. 강화도 조약을 맺은 후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두고 청나라와 대립하던 일본은 1894년 동학농민운동을 계기로 벌어진 청일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해 랴오둥 반도와 타이완을 할양받습니다. 일본은 청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의 내정 간섭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팽창하던 일본을 견제하던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함께 삼국 간섭을 통해 랴오둥 반도를 청나라에 반환시키고 만주와 한반도의 영향력을 확보하려 합니다. 그러자 일본은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영국과 1902년 영일 동맹을 맺고 1904년 러시아를 기습적으로 공격해 러일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에 러시아의 주력 함대는 발테해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했는데 무려 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시 세계의 주요 항구를 장악하고 있던 영국이 러시아 함대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었죠.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쓰시마 섬까지 온 러시아 함대를 맞아준 건 일본군이었습니다. 쓰시마 해전에서 크게 패한 러시아군은 가까스로 독도까지 가지만 추격해온 일본군에 의해 괴멸당합니다. 그리고 이때 독도를 불법적으로 강탈합니다. 승기를 잡은 일본은 미국의 중재로 러시아와 포츠머스 조약을 맺고 홋카이도 북쪽에 위치한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섬 영토를 할양받습니다. 이에 일본은 대륙 침략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러일 전쟁의 승리 이후 한국 지배를 독점적으로 인정받은 일본은 1905년 을사조약을 체결해 한국의 외교권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10년 러시아와 영국, 프랑스로부터 승인을 받아 한국 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해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습니다. 한편 유럽에서는 열강의 대립으로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납니다. 일본은 영국의 동맹국으로 참전을 선언하고 독일이 차지하고 있던 산둥반도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중국 본토에서 세력 확장에 나서는데 중국 정부의 21개조 요구를 강요하며 내정 간섭과 이권 침탈을 시도합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에서는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비롯한 반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에 일본은 한 발 물러서며 산둥반도의 이권을 포기하지만 대륙 진출을 포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편 한국을 식민지로 삼은 일본은 헌병 경찰을 앞세워 무단 통치를 시행합니다. 한국인들은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에 영향을 받아 1919년 독립만세를 외치는 3.1운동을 전개합니다. 만세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며 3개월간 약 200여만 명이 참가하지만 일본은 이를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결국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친일파를 길러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는 문화 통치를 실시합니다. 시간이 흘러 1929년에 세계 대공황이 일어나자
일본은 1931년 만주를 장악하기 위해 만주사변을 일으킵니다. 만주사변을 계기로 일본은 군부가 전면에 나서 나라를 다스리는 군국주의 체제로 전환됩니다. 일본은 만주 일대를 점령하고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푸이를 앞세워 만주국을 수립합니다. 이에 국제연맹이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자 일본은 국제연맹을 탈퇴하고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킵니다. 이때 일본군이 중국의 수도인 난징에서 대학살을 자행하는데 이 사건으로 살해된 중국인이 확인된 숫자만 해도 12만 9천여 명이며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일전쟁은 당초 일본이 예상한 것보다 장기화되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가 중국 국민당 정부를 지원해 중국인들의 반일 저항이 거셌기 때문이었죠. 한편 유럽에서는 1938년 9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입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1940년 6월에는 파리가 독일군에 의해 점령되었고 유럽에서 독일의 승리가 계속되자 일본 군부는 독일 및 이탈리아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미국, 영국, 프랑스의 중국 지원 루트인 베트남을 점령하며 동남아시아로 진출합니다. 그러자 미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 고무 등의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금지했고 일본과의 협상을 강경 입장으로 선회하자 미국과 일본의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습니다. 일본은 동남아시아를 빠르게 점령하면 그곳에서 획득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미국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을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장기화되면 민주주의 국가인 미국의 국민들이 전쟁 종료를 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일본은 이러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1941년 12월 7일 진주만을 기습 공격합니다. 태평양 함대에 타격을 주어야 일본이 동남아시아로 진출할 때 미군이 함대를 파견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진주만 공격 이후 일본은 불과 반년 만에 동남아시아를 장악해 나갑니다. 하지만 1942년 4월 18일 미국은 도쿄를 공격하며 반격을 시작합니다. 일본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일본과의 전쟁을 결정합니다. 미국이 수도 도쿄를 공격하자 일본은 미드웨이를 공략하기로 결정합니다. 1942년 5월 일본은 미드웨이를 향해 출항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일본의 암호문을 분석해 그들의 미드웨이 공격 사실을 미리 알 수 있었고 미군의 폭격에 일본군은 괴멸합니다. 이후 미국에 비해 철강 생산량이 턱없이 부족했던 일본은 항공기와 항공모함의 생산이 뒤처져 수세에 몰리기 시작합니다. 1945년 2월 메가더가 이끄는 미군은 필리핀의 마닐라를 점령하고 4월에는 3개월에 걸친 격전 끝에 오키나와를 점령했으며 7월 16일에는 사이판 섬을 점령합니다. 그 이후 미국은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에 그리고 8월 9일에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고 일본은 8월 15일 항복을 결정합니다. 일본의 항복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은 포츠담 선언에서 결정한 일본의 전후 처리를 기초로 일본을 다스립니다. 일본 제국이 가지고 있던 식민지들은 모두 해방되고 타이완과 만주국은 중국에 복귀합니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민주화를 추진하고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배제합니다. 이후 여성에 대한 해방과 노동조합의 허가, 교육의 민주화, 전근대적인 제도의 폐지, 경제의 민주화에 관한 5대 개혁 지령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일본군의 무장 해제, 전쟁을 지휘한 수뇌부의 체포, 치안유지법의 폐지와 정치범의 석방, 인간선언을 통한 일본 천황의 신격화의 부정, 전쟁을 지원한 대기업들의 해체 등이 이루어집니다. 1946년 11월 3일에는 기존의 일본 제국 헌법을 폐기하고 민주주의를 기초로 한 새 헌법이 발표됩니다. 이로써 일본 제국은 공식적으로 해체되고 민주주의 국가로의 새 출발을 시작합니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일본은 대량의 군수 물자를 생산하여 연합군에 공급해 전쟁 이전의 경제력을 회복합니다. 이후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발효와 함께 주권을 회복한 일본은 1956년 유엔에 가입하고 1964년 도쿄올림픽과 1970년 오사카 만국 박람회를 치르며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 이룬 경제 성장은 1980년대에 이르러 버블 경제라 부를 정도로 일본 경제를 크게 번성시킵니다. 하지만 과도한 주식 가격의 상승과 부동산 매입으로 인해 1990년대의 경제는 부동산과 주식 가격의 폭락이 불가피하였고 많은 기업과 은행이 도산하면서 10년 이상 0%에 가까운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는 불황 상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지지를 상실한 자민당은 2009년 8월 30일에 치러진 제45회 중의원 총선거에서 민주당에 패배하며 2차 대전 이후 최초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정권은 오래가지 못하였습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보인 민주당의 미숙한 대처와 경기 침체에 대한 국민의 반발로 인해 2012년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 참패하였고 그로 인해 자민당이 다시 원내 제1당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이후 2012년 12월부터 총리를 지내던 자유민주당 소속의 아베 신조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일본 내에 퍼진 후 건강상의 이유로 2020년 8월 총리직을 전격 사퇴합니다. 이후 스가 요시히데가 새로운 총리가 되어 일본을 이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역사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는 새로운 나라의 역사로 기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